이혜진 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를 조금 더 한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앞서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앞에 강의해 주신 분 강의를 조금 들었어요. 자기 주식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배우자 증여 이제 소각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제 판례예요. 저 중부청하고 3년을 싸웠어요. 제가 그 대표님하고 2018년도에 이익 소각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세무조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소각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없었거든요. 정말 찍어내듯 했어요. 한 2년 동안 이익 소각을 배우자 증여하고 소각을 100건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21년도에 어느 날 중부청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특별 세무조사가 16건이 지정이 돼서 나왔는데 그것도 안양세무서였어요. 그래서 중부청에서 16건 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3년을 싸웠어요. 정말 변호사 비용 반반 돼가면서 3년을 싸웠는데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상속증여로 할 텐데 뒤에 가서 상속증여 사례로 갖고 온 게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되게 공교롭게 제가 이익소각 세무조사를 어디서 받았냐면 중부청 이국 이과에서 받았어요. 이국 이과 2팀에서 받았는데 이국 이과 2팀에서 조금 뒤에 말씀드린 이 상속증여세도 세무조사를 똑같이 받았어요.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제가 1심 승소를 했어요. 조사를 받으려고 중부청에 들어갔는데 이 승소 판결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서 조사관님한테, 동일한 조사관님이니까 조사관님 제가 이겼어요. 조사관님이 저 박수 쳐주셨어요. 저 중부청에서 그날 박수 받았어요. 이익소각 이거 이긴 세무사라고. 조사관 팀장님이 저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이분이 드디어 이겼다고. 자기들도 이론적으로 이거 과세할 거 아닌데 사실 위에서 찍어 눌러서 과세한 거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긴 세무사님이라고 저 그날 중부청 돌아다니면서 박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오늘 자기소개를 시작할 때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첨언해서 제가 좀 자기소개를 좀 길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진짜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조사 제가 제일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전문가의 조언을 제대로 받고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은 확실해요.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하나 저 한 1년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이거 과세되면 제가 100건을 넘게 했는데 이익소각을, 이익잉여금 소각을 100건을 넘게 했는데 이 대표님 거 갖고 이제 법원에서 무너지면 이 100건이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야 되나, 밀항을 해야 되나, 우리 아들하고 도망가야 되나, 막 온 생각을 매일매일 정말 가슴 졸이면서 3년을 끌어왔던 일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이거 아니고 오늘은 상속증여. 아까 앞서서 상속증여가 부결됐습니다. 제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치 얘기부터 조금 진행을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서. 자, 오늘 저는 상속증여에 관련된 강의를 맡았고요. 상속증여세법. 자, 세법은 매년 바뀌어요. 제가 세무사 공부를 4년 했어요. 제가 4년을 공부를 했는데 보통 공부를 하면은 그냥 하던 거 또 떨어졌네, 또 공부하고 또 떨어졌네, 또 공부하고 이러면 되는데 세무사 회계사는요. 시험이 떨어지고 다음에 또 그래 이제 심기일 전에 다시 공부하자라고 하면 책을 전부 다 다시 사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세법책을 뭐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이걸 다 다시 사야 돼요. 매년 세법이 바뀌어서. 진짜 그 4년을 매년 세법 바뀌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세법이 매년 이만큼의 두꺼운 책이 다 바뀌어요. 싹 다 바뀌는데 세법은 어쩔 수 없이 정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정치색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법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건 굉장히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치색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자, 24년 연말에 내년부터 25년부터 이렇게 세법을 많이 바꿀 거야 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을 마련해서 딱 발표를 딱 했는데 우리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난리가 났죠. 나라가 난리가 나면서 이제 저희는 지금 야당이 머릿수가 더 많잖아요. 야당 쪽에서 이제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니들이 하는 거 나 다 반대 하면서 작년 연말에
기획재정부하고 여당에서 내놨던 세법 개정안을 거의 대부분 야당에서 어깃장을 놨어요. 그러면서 왜 상속증여세법이 아예 부결됐어요. 이거 부자 감세잖아.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세인데 내가 니들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아예 부결을 시키고 올해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오늘 사실 저한테 주어졌던 강의 주제는 25년도 상속증여세법이 부결됨에 따라 저희의 대응 방안이었는데 강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부결이 됐는데 잠시만요. 이거 다음 페이지로 왜 안 넘어갈까요? 말씀해 주시면 여기 네. 이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조금 안 맞아서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죄송해요. 자, 이게 2월 14일 날 있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21일이죠? 20일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전부 부결시키고 여기까지 딱 넘어왔는데 지금 막 변론기일이 10차가 넘어가고 뭐 계엄을 갖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이제 야당 쪽에서 대권을 저 정치색 없어요. 저 정치색 없어요. 저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 편이에요. 자, 야당 쪽에서 생각보다 여론이 야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전부 부결시킨 상속증여세법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니들이 부자 감세하려고 했잖아. 다 안 해. 그리고 딱 했는데 오씨 표심이 다 넘어온 것 같지 않네? 그러면 표심을 다시 좀 잡아야겠네? 뭐가 문제야? 아, 우리가 작년에 상속증여세법을 다 부결시켰구나. 다시 논의하자. 바꿔줄게. 갑자기 뜬금포로. 원래 세법은 연말에 12월에 예산안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기중에 바뀌게 생겼어요. 딴 것도 아니고 상속증여세법이. 다음 페이지로. 자, 원래 여당에서 내놨던 작년 상속증여세법에서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상속공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사실 강의 주제로 잡은 게 상속증여세잖아요. 상속증여세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가 올해로 세무사가 18년 차거든요. 제가 18년 동안 세무사로서 상속증여세법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세무사님, 제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거 상속으로 받는 게 나아요? 증여로 받는 게 나아요? 상속증여세법과 관련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상속이 나아요? 증여가 나아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오늘 갖고 주제를 삼았는데 상속이 나아요? 증여가 나아요? 엄밀히 따지면 상속이랑 증여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상속증여세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 안에 세율이 동일해요. 상속증여세법은 세율이 동일해요. 상속세랑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해요. 세율이 동일하면 세금은 똑같아야 되죠. 근데 그 안에서 공제가 조금씩 달라서 상속세를 계산해서 세율을 곱하고 증여세를 계산해서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동일한데 요 앞에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상속이 날 수도 증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앞에 공제 금액을 원래는 1인당 자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자녀가 1명, 2명, 3명인데 1명당 5천만 원씩 빼주는 걸 요번에 여당에서 5억씩 빼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다 틀었어요. 이거 싹 없앴어요. 그냥 여기 제안했던 거 싹 없애고 무시, 끝. 난 논의도 안 하고 아예 논의도 안 했어요. 논의도 안 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다음 페이지죠. 갑자기 지난주에 안 되겠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 아, 좀 표심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 아니요, 그 앞 페이지요. 예. 자, 뭘 바꿔주겠다고 지금 나왔냐면 야당에서 자, 우리나라 사람이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5억을 빼줘요.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5억을 빼줘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배우자가 있으면 5억을 또 빼줘요. 배우자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 가도 5억을 또 빼줘요. 이 공제를 자,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기본적으로 빼주던 5억을 8억으로 올려줄게. 우리나라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 기본적으로 빼주던 5억을 10억으로 빼줄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럼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18억을 빼줄게. 그러니까 야당에서 내놓은 거예요. 이건 통과될 거예요.
머릿수 더 많은 쪽에서 내놓은 거니까 무조건 통과될 거예요. 근데 이거 기중에 바꿔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요번에 크게 나온 가안이에요. 그래서 집 한 채 상속할 때 내가 세금 안 내게 해줄게가 지금 모토로 요번에 야당에서 지난주에 토론회를 다 거쳤고요. 입법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음 달?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대선 전에 바뀔 거예요. 대선 전에 바뀔 것 같은데 요거랑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상속증여세법과 관련된 건 법령은 작년에 다 없앴거든요. 아, 다 무시, 안 해, 안 바꿔. 딱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행령은 또 다 통과해줬어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완화시켜 준 건데 요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판서해도 되죠? 자, 상속증여는 세율이 동일해요. 세율이 동일한데 공제금액이 바뀌면 세금이 바뀌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년 전에 공교롭게 한 두세 달 사이에 상속세가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갑자기 코로나 때였거든요. 2년 전에. 코로나 때 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병이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상속세를 하다 보니까 지병이 있으시면 60, 70대도 돌아가시는데 그게 아니면 요즘 확실히 100세를 넘기세요.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우연치 않게 세 분이 되게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고 연세가 되게 비슷하고 재산 상황이 되게 비슷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A라는 분이 계셨고 B라는 분이 계셨고 C라는 분이 계셨어요. 세 분 다 70대셨어요. 한 분은 6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셨거든요. 70, 71세 딱 요 정도. 세 분 다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세 분 다 암 비슷한 지병으로 다 돌아가셨고 여기는 여자분, 여기는 남자분, 여기도 남자분. 이제 아버님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또 상속세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되게 공교롭게 확실히 남자분들이 죄송해요. 명이 조금 짧으신가 봐요. 더 먼저 돌아가세요. 자, 여기는 다 남자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어머님이 존재하셨고 여기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남편분은 이미 사망을 하신 상태였어요. 여자가 훨씬 오래 살긴 하나 봐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더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여기는 자녀가 둘. 1, 2, 여기 자녀 셋. 자녀가 셋. 여기도 자녀가 셋. 다 성인이고요. 7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분들 나이가 다 40대였어요. 살아오신 인생도 되게 비슷하셨나 봐요. 자, 우선 서울에 집 한 채씩 딱 갖고 계셨어요. 다 정확히. 강남도 아니에요. 강북에 갖고 계셨어요. 이분은 성북구 어디 갖고 계셨고 이분 나홀로 아파트 갖고 계시고 제가 이분만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분은 거여동 쪽, 마천동 쪽 갖고 계셨거든요. 자, 아파트 30평대 하나씩 딱 갖고 계셨어요. 이분 아파트가 그때 당시 시가로 12억. 여기가 나홀로라서 11억. 여기가 거여동 쪽에 있는 주택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가 그게 있더라고요. 재개발 이슈가. 그래서 주택이었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한 16억. 근데 뭐 평형은 다 비슷했고 사실 때 금액은 다 비슷했을 거예요. 오래 갖고 계셨고 10년 이상 갖고 계셨고. 자, 여기 돌아가신 거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시고 자녀들 쭉. 여기 어머님이 혼자 되셔서 자식을 진짜 잘 키우셨어요. 여기는 자식이 둘 다 의사였어요. 둘 다 의사였고 여기는 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하고 제가 어머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이 아들도 강남에 있는 꽤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 여기는 제가 상담을 이 막내 아들, 여기가 아들, 딸,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막내 아들하고 어머님하고 상담을 했고 막내 아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40대가 넘었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상황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막내 아들은 40이 넘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렇게만 딱 보면 비슷한 연배에 지금 돌아가셨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인생도 되게 비슷하실 것 같아요. 자산도 이 정도 형성돼 있으시니까 우리 어머님, 여자랑 남자가 다른 게 딱 이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본인이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본인이 암투병을 하시고 자녀가 다 의사잖아요. 한 분은 국립암센터에 계셨고 한 분은 개원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걱정에 노심초사하셨어요.
돌아가셔서 딱 봤는데 자 세무사한테 상속세 신고를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상속세 신고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게 11억, 16억 이런 거야. 뭐 평가사가 평가하기도 하고 시세 보면 되고 다 나와요. 통장 잔고 다 꺼내요. 저희가 상속세 신고합니다. 상속세 조사받습니다. 상속세 대응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요. 통장. 오늘 돌아가셨어요. 2025년 2월 20일 날 돌아가셨으면 2015년 2월 20일까지의 모든 통장을 다 갖고 오셔야 돼요. 10년치. 자,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 조회하시겠습니까? 신청서가 딱 나와요. 원스톱 서비스 조회하겠습니다. 예스 딱 누르면 뭐가 그 다음부터 두두두두두 날라오냐면 이분의 재산이요. 신한은행에 계좌 있습니다. 기업은행에 계좌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계좌 있습니다. 뭐 삼성생명에 보험 있습니다. 이렇게 쭈쭈쭈쭈쭉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리스트가 이렇게 쭉 떠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 금융회사를 다 일일이 다 찾아가야 돼요. 다 찾아가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역으로 10년치의 계좌를 다 떼주세요. 그러면 USB에 담아주는 경우, 프린트를 해주는 경우 은행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그걸 다 10년치를 줘요. 그럼 저희는 그 10년치를 보고 뭘 찾느냐? 사전증여. 어머님이,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20년 동안 돈을 빼서 자녀 통장에 넣은 흔적을 찾아요. 아니면 돈을 빼서 갖고 계신 흔적을 찾아요. 그 금액의 단위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도 한 300, 500 단위를 딱 찍어서 그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엑셀로 쫙 솔팅해서 조사관들이 봤는데 요즘 100만 원 이하도 봐요. 현금 인출했다 그러면 자산 누락으로 다 봐서 어디다 썼는지 봐요. 8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200만 원을 인출해간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무슨 수로 알아요. 근데 세무서는 이거 자산 누락한 거지, 증여한 거지, 사전 증여로 추정해버리는 그런 돈으로 집계를 해요. 손주한테 등록금 준 거, 자식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손주 등록금 내주면 증여해요. 이런 거 다 찾아요. 싹 찾아서 그걸 소명하는 걸 상속세 신고라고 하고 그걸 소명하라고 내보내는 걸 상속세 조사라고 해요. 상속세는 별거 아니에요. 계좌만 보는 거예요. 저희 10년치 계좌. 근데 예전에 내가 쓰다가 3년 전에 없앴어. 내가 신협계좌 이제 안 써. 다 주셔야 돼요. 10년 안에 없어진 계좌 모두 다 주셔야 돼요. 1원 단위까지. 1원 단위, 이거 얼마 없어? 20만 원도 안 남았어. 이런 거 신고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어요. 1원 단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다 뒤져요. 자, 우리 어머님 계좌를 딱 열었어요. 노심초사하셨어요. 자녀가 둘 다 의사인데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장에서 1억씩을 빼주셨더라고요. 1억씩을 자녀들 통장에. 불안한 거야. 내가 죽고 나면 통장이 맡길까? 뭐 세무서에서 막 세금으로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막 이 와병 중에도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자식들 걱정에 한 명씩 1억씩 주고 통장에 2억이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가장 큰 실수.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부모님 통장에서 1,000만 원 단위 이상 되는 돈을 인출하면 안 돼요. 인출하면 안 되고 이체하면 안 돼요.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카드 결제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카드 결제는 명백하니까. 왜? 오라 이거 봐라. 이거 재산 은닉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네? 이런 흔적이 보이면 조사관들이 훨씬 자세히 보거든요. 안 볼 것까지 봐요. 저희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계좌 10년치만 보는데 조사관들은 어디까지 보냐면 며느리 계좌까지 다 보더라고요. 다 봐서 조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다, 누워 계신다, 편찮으시다, 연세가 많으시다. 통장에서 돈 빼면 저 세무조사 받고 싶습니다. 저 자산 은닉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라고 플래카드 걸고 돌아가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많이 하시는 실수. 아버님 딱 쓰러지시면 가족회의 딱 하고 통장에서 돈 빼는 것부터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1억씩 빼시고 2억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사전 증여예요. 심지어 증여세 신고 안 한 걸로 이게 가산세까지 붙거든요. 이렇게 돈을 옮기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억이 있었어요. 어머님들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또 남녀 비하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 어머님들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자식한테 돈이 하나라도 더 갈까 고민하시지만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들의 통장에는 잔액이 없어요. 어머님 통장에만 돈이 있고 잔액이 없었어요. 집만 진짜 딱 있으시더라고요. 집만 딱 있으시고. 자, 여기는 그래서 재산이 16억. 요 1억씩을 안 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20%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금융재산 공제를 못 받으신 상황이었고, 여기는 자산이 11억, 여기는 자산이 16억. 자, 지금부터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드릴게요.
우리 어머님은 배우자가 없으세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으로 5억만 빼줘요. 물론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20%를 빼주는데 그나마도 미리 빼서 사전증여로 빼돌리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20% 공제도 못 받으세요. 요거에 대해서만 20% 공제를 좀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뭐 장례비 공제 1,000만 원, 뭐 기타 얼마 받으시고 세금을 3억 정도 내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억 조금 안 되게 되셨거든요. 자, 요분. 아버님이 11억짜리 집만 딸랑 한 채 이제 물려주셨어요. 빚도 없으시고 보험도 없으시고 금융상품도 없으시고 그냥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딸 아들이잖아요. 확실히 그거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주고 싶은 거야. 원래는 요거 뭐 2분의 1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싫어, 됐어. 그냥 우리 아들한테 다 줄게요. 우리 아들한테 다 주세요. 예. 자, 기본 공제 5억 빠지고요. 어머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5억이 빠져요. 물론 어머님한테 자산이 가면 더 빠졌을 텐데 어머님이 자기도 안 받으시겠대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주고 싶대요. 그래서 5억 기본 공제만 빠져요. 그래서 10억 빠져서 여기가 상속세를 1,000만 원 정도 냈어요. 자, 여기 이 집. 여기가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택을 16억으로 받는데 자, 여기가 아들, 딸, 아들. 위에 아들, 딸은 결혼해서 집도 있으시고 다 잘 사시는데 상담을 막내 아들이 어머님하고 오셔서 우아하다 했어요. 왜냐면 낮에 오셨거든요. 막 12시, 1시 이럴 때 아무 때나도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봤더니 막내 아드님이 딱히 뚜렷한 직업이 없으시고 결혼 안 하시고 평생을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어요. 평생을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어요. 성인인데. 자, 뭐가 들어갔냐면 이 집 어차피 재개발돼서 이제 새로 아파트로 바뀌긴 하는데 자녀분들이 요때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할 때라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이 집 그냥 아무것도 재산 없는 막내 동생이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해서 두 형제가 합의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공제 우리나라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5억. 어머님 아직 살아계세요. 어머님한테 재산 안 가도 5억.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같이 살던 자녀가 무주택자인데 이 집 물려받으면 6억까지 공제되는 게 있거든요. 6억. 여긴 상속세를 안 내셨어요, 사실. 안 냈고, 자, 그럼 이 집이 막내 아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자녀가 이거에 대해서 받고 싶겠죠. 받고 싶겠죠. 내가 주택이 있으니까 유주택자니까 너한테 가긴 하는데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나도 여기 지분이 있는데.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두 자녀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명의는 이 사람한테 갖고 이 나머지 한 자녀가 대신 그 내 지분 몫에 대해서 현금으로 좀 보상해 줘. 이거 보상해 주는 거. 이거 증여할까요? 아닐까요?